우리의 동화적 상상력을 자극하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 캐슬을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독일의 노이 슈반슈타인 성을 선택할 것입니다. 19세기 후반 독일은 바이에른, 프로이센, 작센, 하노버 등 39개 연방 동맹체제로 통일 전쟁이 진행되던 혼란기였습니다. 1864년 18세의 미소년 루트비 2세는 바이에른의 왕이 되지만 엄중한 세상을 외면한 채 자신만의 몽상세계에 갇혀 값비싼 축성 덕후질의 끝판왕이 됩니다. 당시 바그너는 26년에 걸쳐 오페라 역사상 악명 높은 대작 총 18시간이 소요되는 판타지 대서사시 니벨룽의 반지를 제작하느라 파산 직전이었는데 왕이 된 루트비 2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바그너의 빚을 모두 갚아주는 것일 정도로 중세 신화와 무용담의 환상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오로지 자신만의 만족을 위한 린다우프성, 베르사유 궁전을 본딴 헤렌 김제성, 바그너 오페라를 테마로 한 노이 슈바인슈타인성을 짓느라 국가재산을 탕진하였습니다. 탐식과 편식, 양성애, 낮에는 잠을 자고 밤이 되면 화려한 금방마차로 성 주변을 질주하는 광기 어린 행동들을 일삼으며 바이에른을 파산 직전까지 몰아갔고 결국 장관들은 왕을 감금하고 이튿날 그는 호수에서 의문의 익사체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당시 국민들은 낭비벽 심한 나르시즘 왕 때문에 죽을 맛이었겠지만 예술적 관점에선 고흐나 고갱처럼 광인에 가까운 신미주의자로 사후에 더욱 유명세를 타고 가장 아름다운 성의 극적 주인공으로 돈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루트비 2세와 비슷한 이미지를 가진 인물이 고대 이집트에도 한 명 존재하는데 이다나, 광신자로 불리는 아케나텐입니다. 그는 기원전 1350년 아메노테프 4세로 즉위했으나 아테네의 영광을 뜻하는 아케나톤으로 개명합니다. 그는 종교, 정치, 예술 세 가지 영역 모두에서 이집트 역사상 유례없는 파격적 행보를 보였습니다. 카르낙 아문드 신전을 기반으로 한 사제들의 비대해진 권력을 견제할 필요성 때문이었는지 전통적 다신 숭배 대신에 새로운 형태의 유일태양신 아텐 신앙으로 개종을 단행했습니다. 그는 재위 4년 만에 수도 룩소르에서 북쪽으로 350km나 떨어진 황무지 지역으로 너무나 무모하게도 3만 명 이상의 백성을 이끌고 천도를 감행했습니다. 새로운 수도는 아톤의 지평선, 아케타톤으로 명명합니다. 빠른 천도를 성공시키기 위해 규격화된 27, 54cm의 석회암 벽돌 탈라타트를 사용했습니다. 도시 아마르나를 둘러싼 주변 절벽에는 16개의 경계석이 새겨져 있으며 자신만의 처녀지를 소유하고 싶어 했던 아케나텐의 욕망이 드러나 보입니다. 1714년 예수의 신부 클로드 시카르는 우연히 이 고대 폐허 도시를 발견했으나 그리 큰 주목을 받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1851년 카를 렙시우스가 아마르나에서 발견된 텍스트들을 토대로 아케나텐이 빛의 신 아텐을 숭배하는 일신교의 창시자임을 기술했습니다. 이는 19세기 제임스 헨리 브레스트를 비롯한 기독교 고고학자들의 큰 관심을 끌게 되고 아케나톤이 이집트에서 유대신을 받아들인 최초의 파라오이자 아텐의 위대한 창가는 마치 기독교 찬송가처럼 해석되었습니다. 반면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1939년 모세와 일신교라는 저서에서 유대 이민족 출신 귀족 모세는 아텐의 제사장이었으며 아케나텐이 죽고 아문 신앙으로 다시 회귀하자 이집트를 탈출해 가나안에 정착한 것이라는 해석을 제시했습니다. 도널드 레드포드를 비롯한 현대 학자들 대부분은 아케나텐을 자화도취형 광신주의자, 이단자의 부정적 시각으로 평가합니다. 반면 니콜라스 리부스는 아케나텐을 권력 강화를 위해 아문신강과 대척한 교활한 정치가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계획 신도시인 아마르나의 북쪽은 왕궁과 신전이, 남쪽은
일반 노동자들의 거주지로 구분되어졌습니다. 2013년 일반 노동자들의 남쪽 묘지 발굴 결과에 따르면 274구의 유해가 발굴되었고 뼈의 상태는 충격적이었습니다. 30%가 7세 이전에 사망했으며 15세에서 25세 젊은 층의 성인 사망률 또한 20%로 높았습니다. 이는 신도시로 이주한 백성들이 고된 노동의 스트레스 상황에 놓여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철분과 비타민 결손의 영양실조로 다공성 병변들이 나타나며 평균 키도 여성 154, 남성 163cm로 식량 부족이 만연했음을 말해줍니다. 청소년에서 척추골절이 16%나 발견되었다는 것은 아이들이 무거운 물건을 나르는 중노동을 시행하다 죽었음을 알려줍니다. 한 명의 대책 없는 파라오 때문에 수많은 백성들이 개고생을 하다가 식량 부족과 외상으로 고통받았음은 분명해 보입니다. 아케나텐이 당시 얼마나 미움을 받았던지 사후의 수도 아마르나 지역은 완전히 버려졌고 그의 존재를 지우기 위한 시도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스 역사학자 마네토의 왕명록에는 아케나텐과 함께 투탕카멘까지 이름이 전혀 언급되지 않은 채 잊혀진 파라오가 되어버립니다. 백성을 힘들게 한 자기에 넘치는 파라오는 맞는 듯 하지만 그래도 예술적 관점에서 보면 새로운 아마르나 양식은 3000년 이집트 역사상 가장 진일보한 아름다운 예술성을 갖는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고대 이집트에서 조각과 그림은 영혼이 형상 안에 영혼이 담겨야 하는 매개체이기 때문에 전통의 규칙을 따라야만 하는 근엄함을 중요시했고 3000년 동안 큰 변화 없이 동일하고 경직된 양식을 고수했습니다. 하지만 아마르나 양식에서는 권위적 딱딱함이 사라지고 사실적 인간적 묘사와 고급스러운 색감이 특징적입니다. 특히 아케나텐의 조각상은 길쭉한 이목구비, 임산부처럼 풍만한 배와 엉덩이를 가진 트랜스섹슈얼한 모습으로 당시 보수주의 신관들에게는 아연실색할 만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아케나텐이 가늘고 길쭉한 외형을 갖는 말판 신드롬을 앓았을 것이란 가설도 제기되었지만 미라의 유전검사상 이상 소견은 없었습니다. 아름다움 자체에 중점을 둔 아마르나 양식은 이집트 역사 최고 걸작 중 하나인 네페르티티 흉상을 비롯해 투탕카멘의 환상적 보물들이 만들어지는데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1894년 패트릭 영은 젊은 학자들을 모아서 아마르나를 대대적으로 발굴하게 됐는데 그 중에는 영국 출신의 22살 젊은 화가 하워드 카터도 함께했습니다. 그는 고고학자가 아니었지만 성실하게 현장에서 패트릭 영의 과학적 발굴법을 배워나갔고 이때의 귀중한 경험은 훗날 초대박을 터뜨리는 성공의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폐허에서는 궁전의 화려한 바닥과 아텐 신앙의 벽화, 총 천연색으로 색감이 너무 예쁘고 아기자기한 파이앙스 장신구들이 발굴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발견은 구덩이에 묻혀있던 380여 개의 국제 외교문서 점토판 아마르나 레터입니다. 점토판은 특이하게도 아카디안 서령 물자로 쓰여 있으며 바빌로니아, 미탄니, 히타이트, 우가리트 왕들과의 외교적 서신으로 당시 국가 간의 은밀한 계략과 음모, 동맹과 전쟁의 복잡한 국제 정세 상황을 생생하게 알려줍니다. 점토판에 따르면 아메노테프 3세는 가나안 지역으로 진출해 영토를 정복했고 그의 통치 기간은 국제 권력이 절정에 이른 번영과 화려함의 시기였습니다. 철기 문명을 기반으로 한 신흥강국 히타이트가 급성장하면서 위기를 느낀 미타니의 슈타르나 2세는 공주를 아메노페프 3세에 혼인시키며 동맹 관계를 맺지만 결국 후대에 히타이트와 아시리아에게 정복당하고 멸망합니다. 또한 같은 시기 크레타 섬에서는 미케네 문명이 번성하면서 강력한 해양 세력으로 성장 중이었습니다. 즉, 당시 지중해 국가들은 서로의 힘을 과시하며 팽팽한 긴장감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아케나텐의 어머니 티에 왕비는 상이집트 아크밈 지역의 대지주 유야와 추유의 딸로 학자들은
이들 일족 출신이 누비아에서 유입된 왕족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티의 여왕은 정치 외교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던 비범한 여성이었으며 아케나텐의 통치에도 큰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케나텐의 부인 네페르티 또한 이민족 출신일 가능성이 높은데 이름 자체가 아름다운 여자가 왔다는 뜻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미타니 왕국의 투슈라타 왕은 아메노테프 3세에게 곡물과 함께 아름다운 공주 타두키파를 후궁으로 바칩니다. 타두키파가 이집트에 도착했을 때 아메노테프 3세는 이미 잇몸 농양 합병증으로 사망한 뒤였고 대신 새로운 젊은 왕 아케나텐과 혼인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는 점토판 기록과 당시 상황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가설이지만 분명한 것은 당시 파라오가 타 왕국들과 혈연 관계로 끈끈하게 밀착되어졌다는 것입니다. 2016년 알리사 제임스의 최신 논문에 따르면 아케나텐의 파격적 종교관과 예술 양식은 광신유도적 기질 때문이 아니라 식량 부족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풍요와 다산을 강조한 것이며 메소포타미아의 문화와 종교가 유입, 혼합된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아테네 광성 끝의 축복의 손들은 기존에 전혀 볼 수 없던 특별한 형태로 이는 메소포타미아 오벨리스크에 새겨진 손에서 유래한 것이라 추측합니다. 또한 아테네 찬송가는 대지의 생식력과 다산을 강조한 메소포타미아의 여신 이슈타르를 향한 찬가와 내용이 매우 유사함을 강조합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왕은 이슈타르 여신과 결합을 통해 왕의 권위를 얻고 대지의 풍요로움을 보장받게 되는데 아케나텐 또한 여신 네페르티티와의 결합을 통해 다산의 풍요와 상징으로 어린 자녀들이 함께 그려진 것으로 해석합니다. 아케나텐은 젊은 시절 외국을 여행했다는 기록이 존재하며 아마 미타니와 바빌로니아를 여행하며 이국의 종교관과 새로운 예술 양식들을 접하지 않았을까 추측합니다. 서양 미술사의 작가 곰브리치에 따르면 당시 크레타 섬에서 태동한 미케네의 미술 양식은 빠른 운동감과 유연성이 부각된 자유로움이 특징적이며 이는 딱딱한 규범에 얽매여 있던 이집트 장인들에게 새로운 영감을 주었음이 틀림없다고 말합니다. 혼란한 외교 정세 속에서 자기의 강한 신미주의 왕은 백성들을 고달프게 만들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역사의 길이 남을 아름다운 작품들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다음 내용은 투탕카멘 출생의 비밀과 죽음과 관련된 미스테리들에 관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